헬로 붓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게 된 자홍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티베트 불교 역사에 대해 다루는데 그 범위를 9세기 전반부에 티베트 불교가 티베트 제국 최후의 군주인 랑다르마에 의해서 폐불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왕과 스님들과 여러 수행자들의 노력으로 티베트 불교가 다시 일어서고 그 이후에 여러 종파들이 다시 생겨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종파에 대한 설명 중에서 특히 인도에서 온 아티샤 존자와 그 제자들에 의해 설립된 까담파 전승과 그 까담파의 전승과 또 인도에서 비롯된 딴트라와 그리고 마하무드라 전통이 결합된 까기파 전통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티베트 제국 최후의 왕인 랑다르마는 838년부터 842년까지 제위에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 이전에 7세기의 여러 호불 군주인, 즉 법왕들이 주도했던 제1차 티베트 불교의 전승, 티베트어로는 응한다리라 하는데 이 당시에 불교의 그 성행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 스스로가 티베트 토속 종교인 본교의 열렬한 신자였기 때문에 제2의 등극을 하자마자 불교 세력을 매우 강력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랑다르마는 사찰과 승언들을 폐쇄를 시켰고 또 승려들을 강제 환속을 시켰으며 자신에게 반항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처형을 하였습니다. 또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티베트 제국과 인도 문화권과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을 시켰고 티베트 제국 전체에 걸쳐서 불교 문화 전반을 산산조각으로 파괴를 하였다고 합니다. 842년에 랑다르마는 회부를 멈추고자 했던 승려 라룽 뺄기 도제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랑다르마가 암살을 당하자 티베트 통일 제국인 얄룽 왕조는 완전히 분열이 되게 됩니다. 랑다르마 왕에게는 윰땡과 웨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각기 따르는 세력으로 인해서 티베트 제국 내에는 끊임없이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중앙 집권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자 각지의 호족들은 자립해서 티베트 제국의 영토는 4분 5열 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성기의 티베트 제국의 세력은 당나라의 수도 앞까지 이를 정도로 강성한 세력을 자랑했으나 이 이후로는 티베트 제국은 다시는 중국 영토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역사에서 티베트인들은 쿤룬, 카라코람, 히말라야 산맥의 경계 안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 고원지대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바깥의 역사가 티베트 민족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이후 현대에 와서 중국 공산당의 침입으로 티베트이 멸망하게 된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티베트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왕실에 의한 불교 후원은 완전히 끊겼습니다만 인도와 국경을 맞닿고 있던 티베트 서부 지역에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10세기 말에 현재의 인도 및 네팔 국경과 맞닿아 있는 티베트 서부 응아리 지역에 있던 9개 왕국의 왕 젬보 토레는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법명을 예시의 외라고 하였는데요. 그는 티베트의 불교를 부활시키고자 21명의 승려를 인도 카시미르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21분의 이 스님들은 유학 도중에 현지의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재해를 만나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타깝게도 오직 2명의 승려만이 생존해서 978년에 다시 티베트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두 분이 바로 당시에
역경사, 즉 경전을 번역하는 역경사로 명성을 떨치셨던 린첸 상뽀라는 분과 응옥 랩비 셰럽이라는 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두 분이 티벳으로 귀국하는 것과 동시에 이때를 기점으로 티벳 불교의 제2차 전래 시기, 즉 티베트어로 치다르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역경사 린첸 상뽀는 958년에 태어나셔서 1055년에 돌아가신 스님입니다. 이분은 티벳 불교사의 제2차 전래 시대, 신역시대라고 불립니다. 신역시대, 이 신역시대의 대표적인 역경사로 당대 불교를 재흥시키는데 굉장한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서부 티벳의 응아리 지역에 있는 국의 왕국에서 출생하셨고 13세에 출가를 하셨는데요. 975년에 17세의 나이로 국의 왕인 예시웨가 인도로 파송한 21명의 유학생에 선발이 되어서 인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린첸 상포 스님은 17년 동안 카시미르와 인도의 위크라마 실라 대학 등지에서 많은 인도 스승들을 모시고 산스크리트어 불교 문헌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87년에 유학을 마치고 티벳으로 귀국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왕실 후원을 받아가며 토링이라는 사찰에서 토링사에서 다수의 인도 빤디따라 함은 이제 학자를 의미합니다. 인도 빤디따들과 함께 역경 사업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시웨가 인도로부터 초빙했던 인도의 고승인 아티샤 뒷방가라 시리 드냐냐 스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분과 함께 역경 작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린첸 상포 스님은 기록에 따르면 178종에 이르는 현교와 밀교의 여러 경전과 주석서들을 역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 카시미르로부터 여러 불교 예술 관련된 장인들을 모시고 와서 서부 티벳에 다수의 사찰과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린첸 상포 스님은 98세로 카체 윙기르라는 곳에서 입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린첸 상포 스님과 함께 인도로 갔던 여러 유학생 중에서 같이 유일하게 생존을 했던 응옥 랩베 셰럽이라는 스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랩베 셰럽은 린첸 상포 스님과 마찬가지로 티벳 서부 지역 국의 왕국 출신으로 같이 티벳의 인도에서 유학생활을 했었고요. 티벳에 돌아온 뒤에는 인도에서 초빙이 된 방금 말씀드린 아티샤 뒷방가라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티샤의 또 다른 제자인 돔돔바 게라 중네와 함께 후일 까담파라는 종파의 조사 중 하나로 추앙이 되게 됩니다. 응옥 랩베 셰럽 스님도 린첸 상포 스님과 함께 다수의 역경 사업에 참가하셨는데요. 이분은 1072년에 티벳 수도인 라사 남부의 승려들의 교육을 위한 쌍푸 네우톡사를 창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응옥 랩베 셰럽의 조카인 응옥 로덴 셰럽이 그분의 역경 사업을 계승을 해서 인도의 주요 논서들을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는 현재 우리 한국 불교에서 잘 알려진 달라이 라마께서 자주 강의를 하시는 입보살 행론의 개역판을 역경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의 주석서도 함께 역경을 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구경일승 보성론, 변법법성론, 양평서, 현관장언론 등 후일 티벳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는 여러 논서들을 모두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티벳 불교 종파인 까담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까담파는 아티샤의 보리도 등론에 서려진 가르침의 그 교의의 중심을 두고 아티샤의 수제자였던 돔돔바 게라 중네를 개조를 하는 종파입니다. 티베트어로 까라는 것은 부처나 조사의 말씀을 가리키고 담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까담바라는 것은 가르침으로써 부처님의 말씀 전부를 취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티베트어 담이라는 단어는 묵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아티샤 존자의 성스러운 말씀을 속박으로 지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까담파의 개조인 아티샤 뒷방가라 시리지냐냐라는 분은 티벳 불교 제2차 전파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고승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오늘날 방글라데시로 추정되는 지역의 왕실에서 출생하셨는데 출가 이전에는 제가자로서 대승혈교와 대승밀교 딴뜨라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세로 승려로 출가해서 뒷방가라 시리즈냐냐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도 교학의 중심지인 나란다, 오단따뿌리, 위크라마시라 등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학을 연천한 다음에는 현재의 스리랑카, 수마트라 섬으로 생각되는 황금섬으로 가서 유식파의 스승인 다르마키르티 시리에게서 그 문화에서 12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티샤는 다르마키르티 시리, 이 스승님을 자신에게 보리심을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평생 존경했다고 합니다. 황금섬에서 수행을 한 다음에 인도 본토로 돌아온 뒤 아티샤는 위크라마시라 대학에서 수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티벳 서부 9개 왕국의 왕인 예시웨는 티벳 불교를 개혁하고 다시 중흥시키기 위해서 아티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티샤를 티벳으로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예시의 왕은 아티샤를 초청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시의 왕은 가르록 투르크족 족장에게 인질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족장은 왕을 해방시키고 싶으면은 황금을 몸값으로 제시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질 교환에 손자 조카인 장추외가 나서게 되었는데 손자 조카를 만난 자리에서 예시의 왕은 자신은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 모아놓은 모든 황금을 아티샤 존자를 모시는 데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시의 왕은 자기를 희생하게 되었고 그 손자 조카인 장추외가 주도를 하여서 인도 위크라마시라 대학으로 사절단을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샤 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씀을 드리자 아티샤 존자는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티벳에 내가 불법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결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후 아티샤 존자는 1042년에 티벳에 도착을 하였고 처음에는 토링사에서 역경사 린챙 상포와 함께 반야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일 티벳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보리도 등론을 저수를 하였습니다. 이 보리도 등론은 티벳 불교 수행론에서 도차제, 즉 람림이라고 불리는 차제적 수행론의 기반이 되는 논서입니다. 그리고 아티샤는 12년 동안 여생을 티벳 중부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라싸 외곽의 예탕사에 주거하면서 많은 중간 논서들을 티베트어로 번역하였고 그곳에서 입적을 하였습니다. 아티샤의 상수 제자로는 돔톰파 게라 중내, 옥 레페 셰럽 등이 있었습니다. 아티샤의 상수 제자로서 까담파의 계조로 추앙되는 돔톰파 게라 중내에게는 3명의 주요한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뽀또와 린첸 셀이고 두 번째 제자는 부이충와 쇼누 겔첸, 세 번째는 째능아와 출팅 와르입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각각 성향이 좀 달랐는데요. 이 3명의 제자들의 각각 다른 성향에 따라서 까담파에는 3개의 분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뽀또와 린첸셀은 경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뽀또와 린첸셀을 따르는 종파는 슝파, 즉 경롱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이충와 쇼누 겔첸, 이분은 주로 이제 도차제에 따라서 차제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따르는 이 분파를 람림파, 즉 도차제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응아와 출팅마르, 이분은 주로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구전 가르침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훗날 다막파, 즉 구전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까담파는 경론파, 도차제파, 구전파라는 3파로 전승이 되게 됩니다. 경론파는 어떤 논서를 주로 공부를 했을까요? 경론파의 조사 뽀또와는 주로 6가지 논서를 공부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논서는 유가사지론인데 그 중에서 특히 보살지를 강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승장엄경론이라는 논서를 가르쳤고 세 번째는
달라이라마께서 전 세계인에게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 입보살행론이라는 논설을 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입보살행론은 보리심을 발하고 보리심의 실천과 그 수행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특히 마지막 지혜품에서는 중간 학파의 논리 전개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서입니다. 그 다음에 대승, 집, 보살 학론을 또 중요하게 여겼고, 그 외에 보살 본생만론과 추요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론파에서는 이와 같은 육론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 육론은 티베트 불교사에서 계속 중요하게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전파의 가르침은 까담의 서, 아버지와 아들의 법이라는 이 책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 책은 현재 1302년에 켄첸 니마 겔첸이라는 분이 남긴 그 저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아버지의 법과 아들의 법이라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법은 우리 까담파의 스승이신 아띠샤가 까담파의 개조이자 상수 제자인 돔돔바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가르침, 아들의 법은 아띠샤와 돔돔바 양쪽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역경사 응옥 레페이 셰럽과 꾸돈 쫀디 유등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담파는 엄격한 계율 수행과 두타행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까담파의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 계율의 엄격함을 잘 드러내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까담파의 스님은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계율을 어기는 행동이 일어나면 바로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루는 한 스님이, 까담파의 한 스님이 시장에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에 놓여져 있는 좋은 물건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탐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스님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도둑이야! 도둑이 생겨났다! 이렇게 소리를 치자 상인들은 놀래서 도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바로 여기에 도둑이 있다. 내가 이 물건을 탐내는 마음을 냈으니 바로 내가 도둑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까담파의 스님들은 계율에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까담파는 또한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요. 1073년에 아띠샤의 직제자인 응옥 레페 셰럽과 그 조카인 역경사 응옥 로덴 셰럽 스님은 쌍푸 네우톡이라는 사찰을 건설을 하였고, 여기 사찰에 근간을 둔 쌍푸 네우톡 까담이라는 이 전통은 교학 정통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쳤습니다. 특히 이제 쌍푸 네우톡 사 출신의 찹바 최끼 생계라는 분은 인명 논리학과 정형화된 논쟁 대론 체계에 관련된 주요 문헌들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정교한 불교 논리학 체계와 토론 문화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한 전통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까담 전통은 차제적 수행론, 뗄림이라고 불리는 문헌 장르의 토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띠샤 존자가 저술한 보리도 등론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뗄림이라는 문헌은 추후 발전해서 람림, 즉 도차제라고 불리는 체계로 구축이 됩니다. 이후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개종인 쫑카파 대사는 보리도 차제의 광론, 즉 람림 챔모라는 대론에서 이 람림 체계를 집대성하고 완성을 시킵니다. 쫑카파 대사는 아띠샤 대사를 이상적인 스승으로 추앙을 하였고, 쫑카파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까담파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해서 신까담파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겔룩파 이외에도 후대의 여러 티베트 불교 종파들의 조사들은 까담파의 가르침을 먼저 배웠던 경우가 많았고, 역사적으로는 까담파라는 종파 자체는 겔룩파에 흡수가 되었으나 그 정신과 전통은 티베트 불교 모든 종파에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뗄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뗄림이라는 것은 티베트어로는 교설의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티베트 불교에서 람림, 도차제라고 불리는 문헌의 선구적인 장르입니다. 일종의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뗄림 문헌에서는 티베트 불교 사상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여러 개요들을 제시를 합니다만,
후일에 완성된 람림 문헌과는 다르게 람림 특유의 3단계의 근기, 상사도, 중사도, 하사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뗀림과 람림 문헌의 차이는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귀파의 조사 간뽀빠의 해탈 장언론의 경우에는 이거는 보통 람림, 즉 도차제 문헌으로 분류가 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뗀림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또 까담파의 주요 수행 중에 로종이라고 불리는 수행 전통이 있습니다. 티베트어로 로종은 마음을 닦는다. 로는 마음을 의미하고 종은 닦는다, 수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수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러한 로종 수행은 샨티대와 논사가 저술했던 이뽀살 행론이라는 인도의 논서의 제8장에 나타나는 자타평등관과 자타교환관이라는 수행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로종 수행법은 이 두 가지 수행법에 기초를 하고서 이기심과 자리심이 어떤 허물이 있는지 관하고 공에 대한 관법을 토대로 두고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변화시켜서 나와 남의 이익을 교환하여 궁극적으로는 이타적인 대승의 보리심을 훈련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리심의 기반을 두고 일상 속에서 보살의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린첸 상보 역경사와 아띠샤의 시대 이후에 불교를 가르치고 번역하는 작업이 11세기에서 12세기 내내 지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무상요가 딴트라 교의를 티베트에 소개하고 번역하는 데 중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 역경사로는 동미 샤크야 예셰, 흉보 넬조르, 라 로자와 도제다, 롱좀 최끼 상보, 옌 로자와 쿡바 레제, 멜교 로자와 로데 닥바 같은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동미 샤크야 예셰라는 이 역경사분은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종파 중 하나인 사캬파의 설립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미 역경사께서는 티베트에 돌아오신 다음에 뮤구룽이라는 지역에 사찰을 건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딴트라 밀교 제가 성취자인 가야다라라는 분과 역경 작업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주요 딴트라 경론과 주석서를 포함해서 여러 문헌들을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주요 역서로는 성취자 위르빠의 해와즈라 딴트라와 도제 칙강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역경사 동미의 상수제자 꼰초 겔보는 스승 동미로부터 해와즈라 딴트라의 가르침을 전수를 받았고 티베트 불교 4대 종파 중 하나인 사캬파의 수행 체계가 되는 도와 과의 전통, 즉 람대의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1073년에 꼰초 겔보는 훗날 사캬파의 본찰이 되는 대승원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캬파 대승원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 속에서 많은 교학적, 수행적 성과를 거두었고 티베트 불교 역사의 주요 고승들을 많이 배출을 하였습니다. 역경사 동미 사캬 예셰에게 수학했던 제자 중에는 마르빠 최끼 로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112년에 출생하여서 1196년에 입적하신 분인데요. 처음에는 동미 역경사에게 사사를 하다가 이후에 인도에 유학을 하고 인도의 여러 딴트라 고승들을 사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도의 딴트라 대성취자인 나로빠와 마이뜨리아로부터 전수받은 여러 딴트라 가르침을 티베트에 전수를 하였습니다. 이 마르빠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가 티베트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인 밀라레빠 존자입니다. 밀라레빠 존자는 본래 흑마술사로 사람을 많이 살생한 그런 죄업을 지었으나 그 죄업을 참회하고 마르빠 밑에서 여러 고행과 난행과 참회법을 닦은 결과 마침내 한생의 성불을 하였다고 알려지는 티베트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수행자입니다. 마르빠는 인도에서 나로빠에게 전수받은 나로 육법이라는 가르침과 마이뜨리아가 전수받은 마하무드라를 밀라레빠에 가르쳤는데 밀라레빠는 이 가르침을 다시 본래 까담파 전통에 속해 있던 승려 간뽀빠 쇠남 겔첸에게 전하였습니다. 간뽀빠 쇠남 겔첸은 전직 의사였고 까담파의 승려였습니다. 간뽀빠에 대해 이르러서 그 전까지는 제가자 딴트라 수행자나 혹은 설산에서 수행하는
요기의 수행 전통이었던 까귀파의 전통이 까담파의 승가 전통과 결합이 되면서 후일 까귀파라고 불리는 티벳 4대 종파 중에 하나의 그 종파 전통으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까귀파의 전통은 12세기에 이르러서 여러 분파로 분화가 되었는데 간포파의 직제자 중에서 팡모 둣바 도제 겔포는 1158년에 팍두이 덴사테리안 사찰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까귀의 여러 분파들은 주로 이 팡모 둣바라는 분의 법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1대 까르마파인 디순캠파는 1189년에 추르푸사를 건립을 하였고, 이 외에도 까귀 초창기의 인물 중에서 라마샹 1123년에 출생해서 119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승려 집단을 군사 조직화를 하고 중앙 티벳을 일시적으로 통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까귀파의 세력은 서부의 시아 왕국, 민약 제국 혹은 탕구트의 불교 왕실에서 영향력을 확장을 했는데, 이 지역의 불교 계열 군주들은 이러한 고위 승려들에게 종교적으로 의지를 하고 그들의 후원자를 자처했습니다. 탕구트 지역에 있었던 여러 통치자들과 불교 고위 승려들 간의 정치 종교적인 교류는 티벳 불교에서 계속 지속되는 제가의 통치자, 후원자 혹은 시주와 티벳 불교 승려 혹은 공직자 간의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이면서 외교적인 연대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후일 티벳 불교와 몽골의 칸,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황제들과의 그 관계에도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서 인도에서 여러 고승들을 초청하고 인도로 유학을 다녀오면서 인도의 불교 가르침이 티벳으로 전해지고 티벳 불교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 종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샤크야 판디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샤크야 판디타 꾼가 겔체는 12세기 후반의 인물로서 이분은 본래 사꺄 콘 집안의 후계자였습니다. 굉장히 인도 불교에 정통하신 분이었는데요. 당시에 사꺄파의 그 승원에는 인도 까시미르에서 방문하신 사꺄 시리 바드라와 여러 인도 학생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꾼가 겔체는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샤꺄 시리 바드라 이분에게서 수계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꾼가 겔체는 샤꺄의 대학자인 샤꺄 판디타라는 법호로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징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아시아 전역에 강력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요. 1240년에 몽골 군대가 티벳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몽골 제국에서는 티벳의 대표자를 한 명 내세워라 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벳인들은 당시에 가장 명망이 높았던 샤꺄 판디타 꾼가 겔첸을 자신들의 대표자로 내세웠습니다. 샤꺄 판디타 꾼가 겔첸은 몽골의 황제 코덴칸의 명령으로 몽골 황실이 있는 양주로 1244년에 두 명의 조카와 함께 출발하여 1246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두 조카는 각각 9살의 팍바 로데 겔첸과 6살의 창나 도제로 이 두 분은 나중에 샤꺄 판디타의 뒤를 이어서 샤꺄파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후 티벳은 몽골 제국의 조공국이 되었고 몽골 황제 코덴칸은 샤꺄 판디타를 티벳 전 국토의 관리자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몽골과 티벳 샤꺄파의 관계는 샤꺄 판디타와 코덴칸이 각각 입적하고 사망한 이후에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샤꺄 판디타의 조카인 팍바 로데 겔체는 몽골의 황제 쿠빌라이 칸과 1253년에 스승과 후원자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팍바 로데 겔체는 쿠빌라이 칸에게 헤와즈라 딴뜨라의 관정을 내렸고 쿠빌라이 칸은 팍바를 황제의 스승으로 임명하고 티벳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팍바는 쿠빌라이 칸 황제를 위해서 몽골 문자를 발명하였고 이 몽골 문자는 티벳 문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샤꺄파는 이후 몽골 황제의 종교적 섭정으로서 티벳을 통치하여 몽골 원제국이 중국에 쇠락하는 1350년까지 티벳에서 세력이 매우 거대했습니다. 물론 몽골 황제의 후원을 받은 것은 샤꺄파뿐만 아니었습니다. 까귀파의 분파인 까르마 까귀파와 디꿍파 까귀도 몽골 황제의 관심과 후원을 받았습니다. 제2대 까르마파 까르마 빡시는 1256년에 몽골 제국의 제4대 칸인 몽게칸의 왕궁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동방 경교 네스토리우스파와 중국 도교의 인물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까귀파의 분파인 까르마 까귀와 까담파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제도인 환생자 제도, 양씨 뚫쿠 제도를 정립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몽골 제국의 후원하에 티베트 불교는 발전을 거듭을 했고 여러 경전과 논서들이 번역되고 인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티베트 대장경의 깡규르와 땡규르, 경율과 논으로 구성된 이 체계가 이 당시에 확립이 되었고 또 목판에 새겨졌으며 최초의 인쇄본인 나르탕판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몽골 원 제국이 14세기 중반에 쇠락하면서 100년에 걸친 사캬파의 티베트 통치도 종국을 고했습니다. 1450년에 까귀파의 분파인 팡모르파에 속하면서 샤카파에서 수락했던 따이시투 장추 겔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세력을 규합해서 1354년에 사캬 세력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독립한 국가를 설립해서 팡모르파 왕조의 시초가 되었고 티베트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팡모르파 왕조는 그 번영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35년 이후에 서부 티베트과 중앙 위장 지역 일부까지 영역을 넓힌 호족 린뿡파 세력에 의해서 팡모르파 왕조의 그 세력권은 중앙 티베트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린뿡파 세력을 제압한 짱파 왕조 세력에 의해서 다시 축소가 되어서 1635년에는 수도인 라싸에서 추방되어서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몽골의 구시칸의 후원을 받은 게룩파의 제5대 달라이라마의 가덴포당 정권이 티베트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덴포당 정권은 20세기에 중국 공산당 군대에 의해서 티베트이 강점될 때까지 티베트의 중앙정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베트 불교가 랑다르마 왕에 의해서 폐불이 되고 이후 인도로 많은 유학생들이 파송이 되고 또 인도에서 아티샤를 비롯한 여러 고승들을 모셔옴으로써 어떻게 티베트 불교가 다시 재흥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역사에서 중세에 어떤 식으로 사캬파와 까귀파, 겔룩파 등이 중앙 정치 세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헬로 부타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티베트 불교 주요 종파 중에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까귀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까귀파의 역사와 주요 교리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